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언어 추리 유형입니다. 제시된 조건을 토대로 올바른 전제 또는 결론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결론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문제 수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14문항, 뭐 많으면 20문항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 수당 뭐 70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면서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어내고 좀 걸리는 건 좀 더 걸리고 어쨌든 1분 좀 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부 유형은 명제 추리, 조건 추리. 조건 추리가 이제 퀴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되는 유형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높은 비중. 그다음에 조건 추리가 아무래도 좀 더 많긴 합니다. 그 퀴즈가요. 근데 이제 명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푸는 방법을 딱 연습해 가지고 명제에서도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명제는 보통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에서 했던 벤 다이어그램이나 공식 등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시험에서 나오는 이 소재들이야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 명제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조건 추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 표를 그려서 어떤 조건들을 쉽게 정리한 다음에 그것들끼리의 연관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제 추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콘솔 프로그램을 개발한 어떤 사람은 컴퓨터 조작에 능숙하다. 게임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콘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 결론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편합니다. 실제로 뒤에 있는 여기 선택지에서도 일단 어떤이란 말이 막 나오니까요. 이런 거 그냥 대우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콘솔 개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게임을 컴퓨터 조작에 능숙한 사람. 그 다음에 게임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으로 설정해 봤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앞에 있는 개념, 이건 이론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개념을 꼭 그 앞에 있는 개념 그대로 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앞에 있는 개념을 꼭 앞에 있는 개념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기도 해요. 그래도 답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게임을 했냐? 이거는 이 모든 사람은 게임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콘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이 명제를 대우처럼 바꿔보면 이건 모든이니까 대우처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대우처럼 바꿔보면 모든 콘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게임을 한다가 되잖아요. 게임을 하지 않는 게 앞에 있었으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에서 설정해도 돼요. 그렇죠?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임으로 해본 거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제를 표시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명제. 콘솔을 개발하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조작에 능숙하다. 이거는 1, 2, 3, 4번 요 중에서 조작에 능숙한 2번, 3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 문장으로 보든 이 문장으로 보든 그림은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걸로 먼저 해보면 모든 콘솔 개발은 게임이다. 그럼 이건 콘솔이 전부 다 게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밀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밀려 들어가게 되면 1번하고 2번이 사라진다는 말이 돼요. 그죠? 이 말은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이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이 말로 해보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은 1, 2, 5, 8이잖아요. 바깥쪽.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 콘솔 개발은 안 한대요. 그럼 이 바깥쪽 중에 콘솔 개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1, 2번이 지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니까 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번하고 2번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인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 1번하고 2번은 확실하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확실하게 있다. 그 다음에 4, 5, 6, 7, 8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선택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볼까요? 1번.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은 능숙하대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능숙하다는 얘기는 조작에 능숙하다는 얘기는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다시 말해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 능숙이라고까지 좀 적을게요.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4번하고 7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1번이 말하는 바가 이거고요. 자, 나머지도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보고 뭐가 답인지 보겠습니다. 2번. 게임을 하는 사람. 여기를 말하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능숙하지 않대요. 그럼 이 중에서 능숙하지 않은 4번하고 7번 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4번인지 7번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뭔가가 있다. 3번.
조작에 능숙한 어떤 사람, 조작에 능숙한 어떤 사람은 게임을 안 한대요. 조작에 능숙한 사람 중에 게임 안 하는 사람 2번하고 5번 중에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4번 게임을 하는 어떤 사람이 능숙한가? 게임하는 사람 중에 능숙한 사람이 있냐예요. 3번하고 6번 중에 뭐가 있냐 그런 의미예요. 5번 조작에 능숙한 모든 사람이 게임을 안 한대요.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이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요. 3번하고 6번이 아예 없냐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여기에서 어느 영역에 어떤 판단을 하라는 얘기인 건지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인 명제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풀이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돼야 이 벤 다이어그램 활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연습으로서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문장끼리 연결해서 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더 연습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계량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개의 질문이 있네요. 이 그림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3번하고 6번 중에 뭐가 있냐? 여기 있잖아요. 얘만 됩니다. 나머지는요. 4번하고 7번이 없냐 묻고 있는데 4번하고 7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4번하고 7번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 표시가 없는데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2번하고 5번 중에 뭐가 있냐? 2번은 없는 게 맞는데 5번이 있는 점인지 몰라요. 그죠? 3번하고 6번이 아예 없냐? 3번하고 6번, 3번이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상당히 딱 체계적이죠. 그리고 답인 게 답인 이유와 답이 아닌 게 답이 아닌 이유가 명쾌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명제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조건 추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퀴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뭐 TF 이런 것도 다 퀴즈입니다. 뭐 진실거짓 문제 같은 경우도 아니면 나열하는 거, 아니면 표글에서 어디 집어넣는 거 다 퀴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5명이 당직 근무 요일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거짓인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그럼 이건 이렇게 되네요. 월, 화, 수, 목, 금. D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 그럼 D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D는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도 됩니다.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E는 A보다 늦게, B보다는 먼저. 이건 이렇게 되겠죠. E는 A보다 늦게, 그다음에 B보다는 먼저. 이렇게 되네요. D가 근무한 이후로 총 3명. 이거는 뭐 그럼 이거는 C가 근무한 이후로 그럼 C가 여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로 정해지네요. 일단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정보는 이 표 안에 있고 얘만 여기다 좀 추가해주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좀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이게 글로 돼 있으면 이걸 그린 채로 그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기호로 바꿔서 이것만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D는 여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빨리 경우의 수를 나눠진 경우를 그냥 적어버리는 게 나아요. D가 여기인 경우, D가 여기인 경우. 하나의 이 틀 안에다가 막 꾸겨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2개를 놓고 그때그때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죠. 다행히도 여기도 A, E, B가 다 없네요. 그럼 여기 A, B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도 A, E, B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위에 있는 조건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 2개가 안 되는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것도 항상 거짓 이렇게 묻는 거죠. 그냥 거짓, 그냥 참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라도 거짓인 것 그걸 고르라고 돼 있는 거죠. 1번 C와 D는 연속한 근무냐? 연속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항상 거짓 이렇게 됩니다. 2번 B는 금요일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3번 월요일에 근무하시는 사람이 2명이냐? 2명이네요. D 아니면 A. 그죠? 4번 A가 수요일에 근무할 때 그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D는 금요일이냐? 아니에요. 월요일이에요. 틀렸죠. 그죠? 5번 E는 B보다 하루 먼저냐? E는 B보다 하루 먼저일 수도 있지만 여기 하루 먼저 맞네요. 그죠? 어느 경우든 간에 맞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답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요. 이게 선택지 고르실 때 이거 가지고도 헷갈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참인 것은. 아까 물어본 게 뭐였지?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적어 놓고 여기서 이제 X를 찾는 거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단어 유추입니다. 이 단어 유추는 되게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른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언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는 추리에서 좀 나온다고 보여지네요. 이것도 이제 문제수나 이런 것들은 다 그때그때 약간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된다는 사실은 맞죠. 어차피 문제 유형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맞춰야 된다는 말이랑 동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한자성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당구풍월 이런 한자성어도 나왔었어요.
잘들 모르시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당이 서당이에요. 서당. 구는요. 개예요. 서당개가 풍어를 읊는다. 많이 들어본 속담 아니에요? 서당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한자성어를 모르면 이거를 우리가 추론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이 나냐고요. 어떤 분은 이거 보면서 이게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뭐 당랑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면 맞추고 모르면은 이건 뒤로 빼야 되는 거지 모르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르는구나라는 걸 빨리 판단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20초 안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됐고 뭐 세부 유형 이거는 뭐 동일한 관계상 만드는 거 아니면은 나머지하고 다른 쌍 찾는 거 이런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세부 유형의 변동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유의 관계, 반대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생각해 보시면 좋고 이런 단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단어 요추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좋아요. 문장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 페달, 시계, 손목시계, 시계 이거는 자명종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따지면 이 둘의 관계하고 이 둘의 관계는 비슷한 관계인가요? 같은 관계인가요? 이게 같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전거와 페달 이건 크고 이건 작잖아요. 이건 큰 관계, 이건 작은 개념 이렇게 되잖아요. 큰 개념, 작은 개념, 큰 개념, 작은 개념. 근데 이거는 이게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얘는 이것이 이걸 포함해요. 그죠? 이게 없다고 시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시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포함한다. 근데 얘는 이것의 부분이다. 구성 요소다. 이렇게. 약간 문장처럼 만들면은 좀 그것을 헷갈릴 여지가 적죠. 아니면 이것은 이것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명종은 시계 일종이잖아요. 그럼 페달은 자전거 일종인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소한 단어나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대비를 미리 좀 해두면 좋긴 합니다. 학습 전략 아무래도 이제 나왔던 것들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로 좀 챙기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단어쌍이랑 다른 관계인 단어쌍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그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뭐 그런 게 좋고요.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쌍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하고 관계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안과 안녕의 관계는 진실과 무엇의 관계이다. 이건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이미지로 떠올려도 헷갈릴 여지는 별로 없죠. 그죠? 아니 안전한 안자잖아요. 그럼 이게 안전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안전한 것이 계속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건 계속 안전하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반대 관계네요. 그럼 진실의 반대말을 찾아야 되겠죠. 진실이라는 것은 그 사실과 그런 내용을 이제 오롯이 담고 있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것이 아닌 것 진실되지 않은 것 그걸 찾으면 되겠죠. 진실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낭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거 낭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낭보는 뭐예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죠. 그죠? 저기서 낭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쁜 소식인 거고 실태는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어떤 현실을 말하는 거고 실제도 마찬가지 그 실제에 있는 것 진리는 진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반대 관계를 찾고 있고 그건 1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이 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형태가 약간 다른 문제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저 관계들 중에서 혼자 다른 걸 찾아봐라 이거 아니에요? 자, 고심, 번뇌 어때요? 고심하고 번뇌를 고심한다, 번뇌한다. 고심하는 거랑 번뇌하는 거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심한다, 번뇌한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도 되는 충분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도 같은 말로 잘 떠오르거든요. 아까 자전거 페달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만 떠올리면 약간 헷갈리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같은 말 이러면 이미지로도 충분합니다. 공시한다, 반포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공시라는 게 널리 알리는 거 말하는 거니까. 이 있습니다, 이견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말이죠. 그죠?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견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흑자고 적자는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남는 거,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4번이 이제 잘못된 거고. 결단 파괴 이거 결단이라고 적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결단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절단 낼게 뭐 이렇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절단 낸다고. 절단 낸다고 하는 게 이게 결단의 사투리예요. 그거는. 절단한다, 뭐 자른다 그거랑 관계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뭐 관계 아예 없진 않지만은 하여튼 그 이제 이거 절단 낸다는 건 이건 사투리고 결단 이게 이제 표준어긴 합니다. 어쨌든 파괴한다 같은 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단어 관계는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럼 빠르게 뒤로 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도형출입니다.
도형이 있고요. 이게 9칸에다가 도형들을 집어넣고는 여기에서 이 관계를 보면서 나머지 물음표에 있는 도형이 뭔지 추론해내라.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이것도 한 문제당 1분 안에 푸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또 어려우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도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형은 항상 한 가지, 그 9칸짜리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제 출제 유형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경향, 비중은 낮긴 하지만 항상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항상 출제되는 거는 그건 대비를 해두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난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좀 쉬워요. 그래서 빨리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은데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통 거기서 나오는 명령이라고 하는 게 색반전, 아니면은 회전, 아니면은 반전, 그러니까 좌우 대칭 같은 거요. 아니면 이제 위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결합, 1행이랑 2행이 결합해서 뭐가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랑 결합해서 이게 된다거나 아니면 얘랑 결합해서 이게 된다거나 하여튼 뭐가 재료고 뭐가 결과물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적당히 문제를 보면서 추론을 좀 해내야 되겠죠. 학습 전략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규칙이 적용되는 방향이 이쪽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나오냐? 그건 잘 몰라요. 얘 더하기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봐서 이거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의 늪에 빠져있지 말고 잘 안 보이면 세로도 빨리 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깊은 고민이라고 하는 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이것까지 하고 이것까지 한 다음에 그 고민을 해야지 이건 보지도 않고 이것만 보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가로 아니라 세로로도 관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 말이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아무래도 가로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하고 이걸 더해서 이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럼 이건 가로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죠?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가로일까요? 세로일까요? 그것도 애매해요. 그죠?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긴 세 개의 도형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사각형 세 개가 포함된 것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가로냐 세로냐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로로 본다면 얘 다음에 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세로로 본다면 얘 다음에 얘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모 같은 경우도 가로로 본다면 얘 다음에 얘. 세로로 본다면 얘 다음에 얘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근데 가로로 본다면 얘 다음에 얘잖아요. 이건 뭐냐면 시계 방향 90도 돈 거죠. 그죠? 시계 방향.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게 시계 방향 90도 돌면 이건가요? 그건 아니네요. 그죠? 그럼 이건 가로가 아니네요. 그럼 세로로 봐야 되겠죠? 그럼 세로로 본다면 이거 다음에 이건데 이건 180도 회전된 거잖아요. 그 오른쪽 아래 있던 게 왼쪽 위로 올라갔으니까. 180도 회전된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180도 회전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세로구나. 다시 말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 이제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칙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 거는 180도 회전이에요. 여기도 180도 회전이죠. 그럼 이것도 180도 회전된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저거랑 180도 회전된 거, 이 모양의 180도 회전된 모양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모양을 딱 생각해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답에서 지워나가세요. 그래야 훨씬 더 정확해요. 예를 들면 왼쪽 위에 까만색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아래가 까만색이어야 되겠죠. 오른쪽 아래가 까만색이어야지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진짜 180도 회전된 거 뭐냐라고 하면 그 모양 그대로 회전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뭔가 덮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럼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거 180도 회전된 거 생각하기 쉽잖아. 이게 답이지 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데서 되게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80도 회전된 모양 생각하는 게 괴롭다.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닌 걸 지워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도식추리입니다. 도식추리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이론 정리해서 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세트는 한 세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딸려있는 문제가 세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문제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초창기에는 세 문제였다가요. 아니면 이게 막 두 세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한 세트 딱 나오고 세 문제 아니면 네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밑에 딸려있는 문제들은 그냥 바로바로 풀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뭐 30초 30초가 뭐야? 15초, 20초 정도면 풀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도식을 풀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도식에서 한 2분 걸린다. 근데 이게 한 20초 정도 걸린다.
이렇게. 그럼 이게 1분 한 20초, 3분 20초 정도면 끝나는 뭐 이런 유형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죠. 그죠? 근데 3개만 해도 한 3분.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가 좀 쉬워지면 2분 안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하나가 15초, 20초 정도 걸린다는 건 이거는 뭐 거의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따 문제를 보면 좀 더 구체화가 될 거고요. 문제형은 항상 한 가지 유형입니다. 자, 세부 출제 유형도 역시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제 경향. 이것도 이제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나오는 형태, 그리고 연습하면 확실히 빨라지고 딱 체계화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연습하면 되겠죠. 알파벳과 숫자로만 구성된 문제 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문자나 이런 것들이 뭐 한글 자음, 한글 뭐 이런 게 추가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죠? 적어 놓고 문제를 푸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학습 전략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기호들이 뭔지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보면 이제 이런데 이게 아무래도 먼저 찾아질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짜리니까. 이거 3개짜리 보면서 이거를 각각 추론하거나 이런 거 뭐 연립방 정식처럼 풀거나 그건 너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고 이걸 풀어냈으면 이걸 풀어낸 게 되고 그럼 세로로 이게 풀리고 그럼 가로로 또 이게 풀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이 스페이드가 풀려지면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다 풀어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아까 이거 찾을 때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거 2개 찾은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건 또 이것도 비효율적이죠. 3개짜리 보느니 2개짜리만 보는 게 좋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이거부터 해요. 일단 A, B, C, D, E, F, G, H, I, J, K, L 이런 식으로 그죠?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런 식으로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찾는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부터 찾기로 했죠? 그럼 이거는 딱 보니까 증감이에요. 그죠? 1, 2, 3, 4, 1, 2, 3, 4가 아니라 J가 K로 갔어요. J가 K로 갔으면 플러스 1입니다. 8이 6으로 가면 마이너스 2, 6이 9로 가면 플러스 3, A가 W로 가면 이거는 A가 W로 가면 이렇게 갔을 리가 없잖아요. 역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여기서 거꾸로 1, 2, 3, 4 마이너스 4네요. 그죠? 그래서 이 네모 표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인데 이거는 제가 어차피 이따가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적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한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1, 2, 3, 4라는 걸 알았어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찾은 다음에 혹은 여기를 찾은 다음에 여기를 찾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이 결과물을 찾은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이 네모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증감이니까 K 더하기 1 여기서 L이네요. 9 빼기 2는 7이고 2 더하기 3은 5고 H 빼기 4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D가 되네요. 그죠? 그럼 L 7 5 D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랑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배열 변화라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오죠. 1 2 3 4 적고 DO L7 DO L7 4 3 1 2네요. 4, 3, 1,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네모 표시인데 완전히 꽉 차 있는 거 요거는 4, 3, 1, 2다. 이건 말라면 뭐예요? 첫 번째가 세 번째로 갔고 두 번째는 끝으로 갔고 네 번째는 처음으로 갔고 세 번째가 두 번째로 왔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로로 가서 세모를 찾을까요? 1, 2, 3, 4 적고 4, 3, 1, 2를 순서대로 읽으면 8, 2, 5, F, 8, 2, 5P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이걸 찾으면 되겠죠. 8은 8 그대로 0 2가 F로 바뀐 건 플러스 1, 5는 5 그대로 0, P가 Q로 바뀐 건 또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세모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 같은 경우는 0 플러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걸 찾은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이 스페이드를 찾으면 끝이 나죠. 이건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4 빼기 0은 0이고 4 빼기 0은 4고 이건 거꾸로 가니까 이제 부호를 바꿔야 되죠. 2 빼기 1은 1 그죠? 그다음에 L 더하기 0은 L 빼기 0도 마찬가지고 n에서 하나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m 이렇게 되죠. 이건 숫자 1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딱 봐도 배열 변화입니다. 1, 2, 3, 4 적고 41LM 41LM 24, 13 이렇게. 그래서 스페이드 표시는 24, 1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 규칙들은 찾아냈고요.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또 잠깐 지울게요.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화면 구성상 2개를 좀 넣어놨는데 실은 한 페이지에 4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풀 때 하나하나 그냥 성실하게 푸는 것보다는 여기를 다 적어놓고 푸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역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역삼각형 0, 1, 0, 1. 그 다음에 스페이드는 여기 2, 4, 1, 3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밑에 3번, 4번도 보이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역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 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적을 때 해당되는 게 나오면 바로바로 다 같이 적어버리는 게 좋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 여긴 여기잖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면 여기도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싹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4번까지도. 그러고 나서 그냥 한 문제씩 타타닥 풀어내면 훨씬 더 간결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이건 좀 이따가 적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요 네모 표시는 4312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b 더하기 0은 b, 6 더하기 1은 7, 5 더하기 0은 5, x 더하기 1은 xy, 그죠? y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4, 1, 3 돼야 되잖아요. 1, 2, 3, 4 적고 2, 4, 1, 3, 7y, b5, 7y, b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답이 4번.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1, 2, 3, 4 적고 4, 3, 1, 2, 4, 3, 1, 2, 4p, 2i. 이건 플러스 1, 4 더하기 1은 5. p 빼기 2는, 그죠? lm n 이렇게 되죠. p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머리를 외우고 있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 제가 봐도 머리를 외우고 있는 걸로 하면 약간 저 스스로도 약간 버벅대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적어버리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안 적고 한번 해봤어요. 자, 2 더하기 3은 요거는 5, 그죠? 그다음에 i 빼기 4,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적어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바로 보면 이건 알파벳 2가 됩니다. E, F, G, H, I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답인 거고, 이거는 그래서 답이 여기서 O, N, O, E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4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3번하고 4번도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좀 맡기는 걸로 하고요. 4번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건 거꾸로 가는 게 약간 또 특이하니까. 먼저 적어보면 4, 3, 1, 2. 스페이드는 2, 4, 1, 3. 그 다음에 이 표시는 1, 2, 3, 4네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자,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 부호가 바뀌겠죠. U에서 하나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U니까 T. 그 다음에 9 더하기 2. 얘는요. 0, 1, 2, 3,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9, 하나, 둘 해서 숫자 1이 돼요. 그러니까 순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환된다고 다시. 하니까 이건 숫자 2가 1이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하나, 둘. 그 다음에 i 빼기 3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i 빼기 3하면 이것도 이제 바로 보이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뭐 잘 안 외워지신 분들은 차라리 적어놓고 하면 됩니다. 이거 F입니다. 그 다음에 5 더하기 4는 9가 되겠죠. 그래서 T1, F9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 4, 1, 3이잖아요. 2, 4, 1, 3을 적고 거꾸로 가는 거니까 1, 2, 3, 4 FT, 9, 1. 자,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4, 3, 1, 2죠. 그러면 1, 2, 3, 4, 9, 1, TF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답이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도식추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식의 형태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딸려오는 것들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항상 요거가 연습이 되면 모든 도식은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요대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논리추론 마지막 유형입니다. 논리추론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나오는 거죠.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반박할 수 있는 거, 혹은 이것이 이 위에 제시문에 따랐을 때 반드시 옳은 것, 이런 걸 이제 묻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뭐 제시문의 길이에 따라서 문제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각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본인이 얼마나 이 제시문을 읽어내는지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세부 유형, 뭐 주장, 논리적 판단, 이게 이제 진실 거짓 유형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실이냐, 어떤 게 거짓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퀴즈에서의 진실 거짓이 아니라 다음 제시문에 따랐을 때 옳은 것은, 다음 제시문에 따랐을 때 잘못된 것은, 뭐 그런 걸 묻는 유형의 문제. 정보 찾기예요, 정보. 뭐 그래 주제에 대한 맥락이나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그 주장 자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글의 맥락, 주제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세부 유형 뭐 두 가지 다 나누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출제 경향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진실거짓, 그러니까 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죠? 글의 길이가 그래도 좀 짧은 편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 상식만으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의 비중이 있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상식만으로 제시문도 읽지도 않고 문제를 푸는 거, 그런 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식은 제시문을 읽어내기 위한 도구, 좀 빨리 읽어내기 위한, 좀 익숙해지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주제도 이제 다양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학습 전략 얘네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반박 문제 마찬가지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런 거를 좀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논리적 판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소 이온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학 좀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모르면 못 푸나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수소 이온은 수소 원자가 하나뿐인 체외각 전자를 잃게 됨에 따라 생성되는 일가의 양이온이래요. 일단은 뭐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몰라 이거? 왜 있잖아. H가 이렇게 있고 H가 왜 우리 원자번 1번이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근데 이렇게 도는데 이게 사라진 거야. 이것만 남은 거야. 이게 이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독해를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화학을 잘 모르더라도.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진화수는 1인데 한 개 양성자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핵 주변을 한 개 전자가 떠돌아다니는 구조래요. 근데 그래서 수소 원자하고 전자 주변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사라지면 이게 수소는 원자핵 이거 하나만 남는데요.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와 동일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되고 결국 전자를 잃은 수소 원자는 수소 이온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이거 하나만 남으니까 이온이 되고 일가에 양전할 때는 양성자의 성질에 따라 수소 이온도 일가래요. 이때 수소 이온의 크기는 원자일 때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던 게 쪼그라들었을 거 아니에요. 작아지게 되는데 이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면서 반경을 구성 달리 이게 소멸하면서 이 돌던 이 반경만큼 사라졌기 때문이래요. 그죠? 다만 전자 질량은 이 질량은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대요. 그래서 이걸 잃는다 하더라도 이걸 잃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그 질량에는 차이가 없대요. 그죠?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 수용액 내에 수소 이온이 존재하며 기온은 H+래요. 그죠? 왜냐면 이게 하나 빠졌으니까 H+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순수하게 수소 이온 상태로만 존재하기보다는 물 분자랑 결합한대. 근데 물이 H2O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H가 하나 더 붙잖아요. 그럼 H3O가 되고 이게 이제 양전할 때니까 이게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히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저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수소 하나 추가됐으니까. 한편 존재 상태와는 별개로 수소 이온이 포함된 물 수용액의 신맛이 난데요. 이런 수소 이온에 산소를 띠기 때문인데 그래서 수소 이온에 포함된 정도에 따라서 pH 이게 산소의 정도잖아요. 그죠? 이게 결정이 된대요. 이게 낮으면 그러면 강산성. 그죠? 그다음에 이게 높으면 이제 약산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일단 주어진 걸로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상산 용액인 염산과 황산 이런 거는 수소 이온이 높대요. 알칼리성, 인초산 이런 거는 수소 이온 농도가 낮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좀 할까요? 황산, 염산, 황산. 얘네들은 일단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다. 그 다음에 초산. 초산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낮다. 이렇게. 그죠? 얘네들이 산성. 그죠? 이건 반대 알칼리성.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선택지를 볼까요? 이제 옳고 그른 여부만 빨리빨리 판단하면 돼요. 1번. 수소 원자가 화학 반응으로 전자를 잃게 되면 수소 이온이 된다. 이거는 여기 이제 표시된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으로 가보시면 제일 첫 줄에 나와요. 여기요. 그죠? 잃게 됨으로써라 이온을 말한다. 이렇게요. 추론할 수 있고. 두 번째. 물속의 수소 이온은 H3O+로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까 살펴봤었죠. 그죠? 2번도 맞는 말이 되고. 3번. 염산과 수소산을 비교한대요. 어디가 더 높은가? 보세요. 이게 수소 이온이 높다. 이러면 이게 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염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산은 수소 이온이 되게 높은 거예요. 초산은 그거 더 낮은 거고. 알칼리보다 더 높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은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동일하게 일가의 양전하에 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여기 살펴보시면 수소 이온도 일가의 양전하에 띄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언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5번. 원자 상태인 수소의 크기는 수소 이온의 크기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봤었죠. 그죠? 왜냐하면 수소 이온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원자 상태면 이만큼까지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상태가 좀 더 크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겠죠. 읽는다. 아니면 거의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 이걸 다 알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독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박 문제입니다. 반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그것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그것에 반박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뭔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고 선택지로 가면
그러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죠. 소시오패스가 나오네요.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 그 다음에 질병을 뜻하는 패시가 합성된 말로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래요. 살인, 강도 등의 반사회적 훈역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전무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이런 동정심이 전무하다. 이거는 사이코패스하고 유사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를 몰라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동정심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이코패스와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요인에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대요. 즉 윤곽이 시절부터 부모로 학대, 방임 이런 걸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울, 분노, 불안 이런 것을 숨기고자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래요. 근데 미국 정신의학계 발견한 진단 기준, 뭐 DSM-IV, 그러니까 DSM-4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진단하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권리를 침해하고 법으로 정해진 규율에서 벗어나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동일한 증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 DSM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의학에서 발표한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건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나쁜 거다 이렇게는 이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시오패스 역시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사회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문제는 성공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경쟁사회 특성상 발생이 감소하거나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는 완전히 어렵대요.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동시에 이런 사회 분위기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 만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대요. 그럼 여기서 주장은 뭐예요? 주장? 반박을 묻고 있으니까 주장을 찾아봐야 되겠죠. 주장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이 사이코패스랑 같다라고 봐야 한다. 뭐 이게 주장인가요? 아니에요. 주장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박은 뭐겠어요? 소시오패스가 그런 이유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런다 하더라도 소시오패스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적절하겠죠. 1번.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에 대한 얘기는 이 사람이 주장과는 관련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그렇게 미국 그 정신학회에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정도만 나오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반박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게 반박이려면 그럼 소시오패스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주로 주장이어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 여부에 대한 것도 이런 내용이 주로 주장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재질문에서 나와 있던 주장은 이런 사람들 악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게 주된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내용이 더 담겨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이거는 교화되기 전까지 분리시켜 고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문제에서도 재시문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해를 끼친다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반박이라기보다는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근데 4번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덕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재시문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아무래도 이거는 반박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여기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 이렇게 유년기에 이런 것들이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어도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장 적절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4번이 가장 적절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답은 4번으로 보는 게 좋겠고 5번 이렇게 받았으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재시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지하는 것에 더 가깝죠. 하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들을 실제로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